2018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백제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보살상 한 점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진짜 표정이 너무 좋아. 지금 오랫동안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귀한 보물의 등장에 모두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는 그 표정, 우리 7세기 백제 보살의 최후의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고, 보는 분들이 다 감탄사를 연발했고, 미소나 이런 이제 얼굴의 윤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름답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의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던 게 금동 관음보살 입상에 대한 첫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지만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것만 같은 친근한 얼굴. 한눈에 봐도 우리가 수없이 상상해오던 백제의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향의 어둠 속에 묻혀 지내야 했던 보살상. 백제의 미소는 과연 고향 부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백제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백마강이 휘돌아 흐르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강변을 따라 줄지어 있던 오래되고 낡은 가게들 사이에 요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버려졌던 빈집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워지면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젊은 공예가 박경아 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섬유를 전공하다 부여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이곳에 눌러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을 때면 오래된 백제의 걸작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박경아 씨. 그러나 부여에 대한 애정이 깊어갈수록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교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백제의 땅. 많은 유물들이 존재하지만 정작 교과서에서 수없이 배웠던 백제의 미소를 만나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남아있는 반가 사유상은 상반신이 없어 그 미소를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온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규암리 금동보살 입상. 그런데 이 보살상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백제의 미소를 가진 또 다른 보살상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 규암에서 함께 발견된 불상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있는 국보 293호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거든요. 네, 일제강점기 때 함께 출토되었던 그 보살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이 안타까움이거든요. 그 보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희미한 흑백 사진 몇 장만을 남긴 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보살상. 그런데 보살상이 사라진 지 100년 만에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금동 관음보살 입상. 7세기 백제의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이 11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흑백 사진으로만 전해져 왔는데 알고 보니 일본 소장가가 갖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자비로운 얼굴, 어깨와 허리를 살짝 비틀어선 자태가 당당합니다. 흘러내릴 듯한 옷주름과 섬세한 신체 곡선이 눈길을 빼앗습니다.
7세기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 입상입니다. 하나는 부여 땅에, 하나는 일본 땅으로 엇갈린 두 보살상의 운명. 왜 백제미소 보살은 머나먼 일본 땅까지 흘러가게 된 걸까요? 처음 발견된 장소부터 보살상의 행적을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출토지가 처음 언급되는 것은 조선미술사라는 서적입니다. 금동관은 입상 명치 40년 부여 부근 규안면에서 다음의 리와세 시장 동조 관음 입상과 함께 출토. 이치다 지로 소장의 이 백제 관음 보살 입상과 그다음에 리와세 소장의 불상이 함께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거 초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1933년 보온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907년 백제의 구도 부여의 부근 규암면 규암리로부터 발견되었다 그러고 여기 이제 개부철부라 그랬어요. 개부철부는 뚜껑이 있는 솥, 철솥. 철솥 내에서 다음 열거하는 이제 리와세시 소장 소불상과 함께 발견됐다 그러니까 백제미소 보살이 발견된 곳은 정확히 규암리 어디쯤일까요? 소화 11년도 구적조사 보고서라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유적 발굴 보고서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양전 발굴에 대한 보고서이지만 이곳엔 백제미소 보살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발견자가 얘기하기를 전열의 남쪽에서 계속 약 10매 정도가 연속해서 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얘가 발견됐다. 문양전의 발굴과 백제미소 보살상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내가 듣기로는 이 불상이 나와서 어떤 유적인가 확인하다 보니까 이 전이 나온 유구가 확인된 거예요. 여기 조그만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산 바로 옆에 X자로 돼 있죠. 보이네요. 요거. X자로 된 데가 이 장소다 이렇게 지도에 돼 있어요. 이 장소를 현재 지도로 따지면 요쯤 되고요. 그동안 막연히 규암리 일대라고만 알려져 있는 보살상의 출토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지점을 찾아가 위치를 추정해 봤습니다. 요 산이 저기 저 뒤에 보이는 산이에요. 저 산이요? 저 산은 지금 소방서 뒤쪽 벽 쪽이 제일 높아요. 저쪽이. 그리고 여기 군흥은 쭉 내려와서 이쪽에 내려오면 여기가 낮아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다음에 북쪽에 기와들이 나온 곳이에요. 문양전이 발견된 것은 구릉의 아랫부분. 1937년 문양전 발굴 당시 촬영한 유리 건판 사진에는 이 일대가 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수문전을 비롯해 아름다운 문양전 150점이 발견된 출토지의 남쪽 지점.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유물이 나온 지역은 지금 이 집 있는데. 요 파란 지붕이요? 네, 파란 지붕 있는 근처일 거예요. 요 근처일 거다. 지금까지 규암리로 알려진 출토지는 사실 외리에 있는 문양전 출토지와 같은 장소였던 겁니다. 강을 끼고 있는 규암면에서는 이 외에도 유난히 불교 관련 유적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외리와 같은 문양전이 발견된 왕흥 사진은 왕실 사찰로 국보급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왕흥사라고 하는 자리예요.
청동사리합이라는 국보 327호로 승격된 아름다운 국보가 출토가 됐습니다. 귀함은 우리가 여기가 흐르는 강이 지금 금강의 일종이면서 백마강이라고 합니다. 백마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의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정말로 우리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뱃길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백제. 수은 교통의 중심지인 귀암면은 물자가 몰리고 경제가 활성화된 곳으로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백제미소 보살상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향인 백제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1922년 일본인 의사 이찌다 지로에게 매입돼 대구로 오게 된 백제미소 보살상. 이곳엔 과연 100년 전 자취가 남아있을까요? 백제 미소 보살의 예. 자취를 찾고 있거든요. 예. 어쩌다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 미소불이 대구에 와 있는지, 대구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지금 이찌다 지로의 백제 미소불이 처음 공개된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그 경상북도 상품 진열관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막 굉장히 수집가들한테는 놀라운 사실이었었어요. 대구역전 상품 진열소에서 열린 신라 예술품 전람회. 전국 각지에서 총 4천여 점의 방대한 문화재가 선보일 만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을 수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찌다 지로가 출품한 그 문화재는 유물은 300여 점이 좀 넘습니다. 근데 300여 점 자체도 굉장히 많은 그 물량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300점이 넘는 이 물량이 굉장히 우수한 유물들로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깜짝 놀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집가들은 갑자기 이찌다 지로가 막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오그라에 맘먹거나 그 당시 저거 하면 오히려 능가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전람회에서 가장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이찌다 지로가 소장했던 백제 미소 불상이었었던 거죠. 그 입상인데 그 당시에 기록은 어떻게 됐냐면은 금동 관음 보살 입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 있고 시대는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백제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삼국 시대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여기 전람회의 제목처럼 신라 예술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백제불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삼국시대로 바꿔놨던 것이에요. 이찌다 지로가 출품한 문화재는 무려 138건, 305점. 출품 목록에서 금동관음 입상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일간의 짧은 전시를 마지막으로 백제미소 보살상은 또다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러나 이 전시를 하고는 그 귀자 보살상은 자기 집에 다시 비장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내놨어요. 1933년에 오게 되면은 우리 말하자면 보물 천년 기념물 이제 보존령이 이제 이해 가지고 이제 그 보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보물 지정하는데 구교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찰에 있는 그러한 그 유물들은 전부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좀처럼 보물로 지정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되느냐면 보물로 지정되면 이동이 불편해요. 일본으로 못 가져가요. 그럴 것 같으냐면 이거는 갈무리 해놓고 보물로 지정을 안 받으려고 기피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보다도 훨씬 낮은 것들은 보물로 지정받은 거 여러 건이 있거든요.
자신의 소장품을 내놓지 않기 위해 철저히 정체를 숨겼던 이치다 지로.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경북대학교 박천수 교수를 통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치다 지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 어렵게 입수한 이치다 지로의 사진. 대구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사가현 출신으로 규슈 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내과를 전공한 이치다 지로. 사진과 함께 소개된 그의 양력에는 의사로서의 경력보다 고미술에 탁월한 안목을 가진 수집가로서 그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929년에 개최된 신라 예술품 전람회 엽서가 있는데 그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많은 문화재를 수집했는지는 단편적인 자료로 짐작해볼 뿐입니다. 근데 결국 3명입니다. 오그라가 수집한 거는 엽서 2장, 그다음에 마츠모토라는 사람이 수집한 건 엽서 1장인데 실은 이치다 지로는 엽서가 4장이나 있어요. 그 가운데 역시 이제 삼국시대 아마 경주 고분에서 도굴 한 걸로 생각되는 이 토우가 붙은 이 일부 공개된 이치다 지로의 소장품은 규모도 방대하지만 하나같이 수준 높은 국보급 문화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첫째는 이치다 지로가 오그라에 필적할 정도로 대구에서 상당한 수집가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집 범위가 오그라에 필적할 정도로 넓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초기 철기 시대부터 그 다음에 여기 통일신라 시대까지 굉장히 넓은 걸 했었고요. 1970년대 이치다 지로가 사망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수집품의 정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교토에 정착을 했어요. 같은 의사를 했고 이치다 지로가 이제 반출했던 무단으로 반출했던 그 유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팔기 시작해서 약 한 15년,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 유물의 일부를 매각했는데 그게 역시 중요한 유물이 나왔어요. 이 금동관하고 그다음 금동간목 그리고 금동제 말한장인데 이치다 지로가 있었던 곳이 대구입니다. 이치다 지로가 소장했었던.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공식적으로 큐슈 국립박물관에 밝히지 않지만은 제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알았는데 이치다 지로 것이 맞는 이유가 첫째는 이런 금동관, 그다음 금동강목, 그다음에 금동제 안장이 대구의 비산동에서 나온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치다 지로가 수집했던 것이 틀림이 없고요. 이치다 지로가 역시 구입한 유물들이 이런 도굴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이런 예를 들면 고분 출토 유물 가운데 금동관이라든지 금동간식 같은 거는 바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유물이 상당히 중요한 게 조선 후기에 이런 유물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도굴을 하면서 밖에 나온 유물입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특히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들은 결국 도굴에 의해서 나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이치다 지로 컬렉션 자체가 도굴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컬렉션 자체의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유물 자체가 이야기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자신의 집에 별도의 진열실을 만들 만큼 막대한 유물을 모았던 이치다 지로. 그를 비롯해 대구 지역에는 40여 명의 유물 수집가들이 경쟁적으로 문화재들을 사모았습니다. 때문에 한반도의 고분과 무덤들은 도굴로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당시 이치다 지로와 맞먹는 방대한 수집품을 끌어모은 사람이 바로 오구라 다케노스케. 남선 전기회사를 세워 막대한 부를 일군 그는 자신의 소장품을 꽁꽁 숨긴 이치다 지로와는 달리 유물을 모으는 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구라의 저택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700평이 넘는 대저택을 전국 각지에서 모아들인 유물들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 자체가 그 오그라의 오그라가 여기에 자기의 그 저택을 짓고 저쪽으로 아주 넓게 이제 그 저택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 전국 각지 산간 벽지에서 가져온 말하자면 석조물들, 부도, 석탑 이런 것들을 각 곳에 이제 배치를 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 뭐 사람들 그 밑에 하수인 말로는 트럭에 7대 분이라 그러는데 그거 놔두고도 한 10년 후에 다시 와서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그 부하 직원인 최창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수원을 하는데 그 가수원에다가 우수한 도자기 200여 점을 맡겼어요. 감차둬라. 내가 10년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 그랬는데 뭐 일본인들이 쫓겨가는데 그 사람이 가만 안 두겠어요. 1947년부터 다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이대 박물관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서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도자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고려 감축고 2차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살던 집 마루 밑에다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배짝에다가 담아가지고 감춰놨던 것이 1964년에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부는 상당히 흩어졌다고 보고 그거는 관리 잘못이죠. 덩치가 커서 미처 가져갈 수 없었던 오그라 저택 마당의 석조물 40점은 현재 경북대학교 야외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고 싶어도 고향을 알 수 없어 갈 수 없는 부도와 석탑들. 아직도 약탈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서 있습니다. 저게 지금 양각으로 이제 부조지요. 고려 거라서 확실히 진짜 화려하네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예 그 그것은 기록이 없으니까 밝혀지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것을 이제 불법으로 옮기다 보니까 어디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은폐를 하고 있어요.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은 사료적인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예술적 가치는 높지만서도 그 어떤 우리 그 문화재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서도 사료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출토지 같은 것이 잃어버리니까. 국내에 남겨진 수집품들은 이렇게 찾아볼 수라도 있지만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은 어디에 얼마나 될지 그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도쿄 박물관에 넘긴 것이 1982년인데 거기에 있는 것이 1150여 점, 우리나라 그것이. 그럼 그뿐이겠어요. 가져간 게 멀쩡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는 흩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가 이게 밝혀진 것이 극소수예요. 국립도쿄박물관의 동양관. 백제 미소의 대표작인 반가사유상이 자리 잡은 한국관에는 국보급에 해당하는 문화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같이 오그라 컬렉션 보존의 기증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는 문화재들. 사후 후손들이 기증한 것만 1000여 점이니 생전에 사업 실패를 거듭하던 오그라가 골동품 시장에 내다판 유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물에 대한 애착이 오그라 못지않았던 이치다 지로 역시 일본이 패망하자 문화재들을 빼돌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치다 지로한테 가서 그 이후로 이제 일본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지. 이제 이치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미 이제 군령에 의해서 미군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은 일본인들이 못 가져가게끔 했어요. 일본의 소지품, 그 다음에 문화재라든가 뭐 재산은 못 가져가면 딱 막았는데, 동결을 했는데,
동계를 하니까 이제 대구에 있던 많은 수집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못 가져가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대구 요즘은 대구시죠. 대구시에다가 이제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6년 1월까지예요. 헌납을 시켰는데 그때 오그라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헌납을 하는데 상당수를 있지도 않은 곳에 빠졌어요. 몰래 빼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가려는 차예요. 부산으로 가려는 차에 미군들한테 잡혀버렸어요. 잡혀가지고 320여 점은 부산에서 미군들한테 잡혀가지고 압수당했어요. 압수당해가지고 거기 어디로 가면 경주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반출 직전 미군에게 압수되었다는 이찌다 지로의 소장품 300여 점. 그러나 여기엔 그의 명성에 걸맞는 수준 높은 유물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아끼던 국보급 문화재는 다른 방법으로 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를 미군한테 압수당하는 것처럼 주고 일부 귀중한 빼나간 거예요. 빼나가는데 빼나가기 상당 부분은 아마 밀선으로 가거나 숨겨가지고 갔을 거예요. 숨겨가지고 갔을 건데 그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당한 양을 한참에 그 배에 싣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판, 4판씩으로 물류센터에다가 맡겨요. 말려는 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물품은 움직이면은 미군이 전부 다 압수했어요. 미군이 전부 다 압수하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져 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부산에 이제 그 가짜로 사기꾼들이 생겨가지고 가짜로 물류센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이것을 운송시켜 준다고 가짜 선전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치다는 이제 못 가져가니까 2판, 4판으로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운송비 주고 공업도 절을 하고 그런데 그 유물은 그 이튿날이나 뭐 되면은 도떼기시장 말하면 국제시장 나가버려요. 무대기로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기네요, 그 업체가. 사기죠, 사기. 100년 만에 어렵게 세상에 나왔건만 백제미소 보살의 귀향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한국불교 조각사의 최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진 국보급 문화재인 만큼 협상 결렬 소식은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불상의 국내 반환을 위해 일본 소유자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구매 가격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해외에 반출된 소극적인 당국의 대처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상 소유자가 반환 대가로 요구한 가격은 150억. 문화재청이 제시한 금액은 42억이었습니다. 무려 100억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자 문화재청은 경매시장을 통한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유주가 제시한 그 액수 150억 원 정도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시장의 논리에 잘 반응하는 경매에 나오면 오히려 적절한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고 희망입니다. 현대미술 작품이든 모든 것은 시장 가격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소장자가 부르는 게 현실 가격이고 그거를 갖다가 조금 저희가 가격을 좀 인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절충안으로서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갖다 조율을 해 나갈 수는 있지만 사는 사람이 먼저 가격을 갖다 제시하고 소장가에게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골동품 시장에서 아니면 뭐 경매 회사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 번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청이나 제시한 42억이라는 금액의 근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늘 오픈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환수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환수 노력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삼면 보관과 중앙의 화불이 선명한 관음보살상. 지그시 감은 눈과 입가의 미소. 어깨와 허리를 살짝 비튼 삼곡의 자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불상의 가치를 과연 값어치로 따질 수 있을까요?
무의미한 가격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불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와 국적을 막론하고 백제미소 보살상을 접한 전문가들은 비교 불가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에는 이제 최대 최우, 그러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백제 불상 중 최대 최우라 그랬어요.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최대를 앞에 붙여가지고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불상이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점은 뭐 조각 기술도 뛰어나지만 백제 미소라고 하는 그 미묘한 미소가 어느 불상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가장 아주 백제 미소를 대표해주는 보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 7세기 초반에서 중반, 조금 한 20, 30년 정도 늦게 주조된 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0년 전 백제인들이 불상에 담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옛날 어떻게 이런 고도의 걸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백제 말기 왕릉 지역인 능산리, 백제미소 보살상이 제작되었던 7세기 무렵에 조성된 고분군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능산리 고분 북단에서는 1992년 절터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이곳에 사찰과 왕실에서 필요한 불상과 장신구를 전문적으로 만들던 공방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백제 때는 이 장인 정신이 굉장히 높이 평가됐어요. 그래서 뭐 기와를 잘 만드는 사람에게는 뭐 와박사라든지 또 노관박사 이런 박사의 직급을 줄 만큼 이런 예술품을 담당하는 그런 장인들에게도 아마 높이 평가됐고 그들을 또 후대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또 백제의 아름다운 이런 예술품을 더 창조하고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듬해 공방지 수조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대향로는 1400년 전 이미 백제의 고도의 기술과 체계를 갖춘 장인 시스템이 존재했음을 방증해 주었습니다. 불교 문화를 육성하며 예술을 장려한 사찰에서 백제의 장인들은 우수한 기술과 불교 사상을 융합한 완벽한 조형 예술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국보 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는 이러한 백제 장인들의 과학 기술과 조형 예술이 집약된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제작 시기나 문양, 표현 기법 등 여러 면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와 닮아 있는 백제 미소 보살상. 금동 대향로를 통해 백제 미소 보살의 탄생 비밀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백제 금동 대향로를 복원해낸 오문계 장인에게 두 유물의 연관성을 문의해 봤습니다. 근데 조각 자체가 마모가 됐어. 부식이 돼서 사라졌다고. 펴보겠습니다. 그건 당초 문양 맞아. 같은 문양인가요, 선생님? 예, 같은 거예요. 어떤 문양이 어디가 한번 여기 요거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된 거. 하나는 일리되고 하나는 일리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요 선은 금동향로에 이 조각된 요 당초 문양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연대 시대 때. 예. 이렇게 와서 되고 이건 이쪽으로 왔고 부식이 됐어. 이런데 보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부식돼서 그러니까 이 선이 없어졌지. 이런데 다 망가졌잖아요. 아쉽다.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문양을 표현해내야 했기에 백제 대향로와 백제 미소 보살상 모두 밀랍판을 녹여낸 후 주물을 흘려넣는 밀랍 주조법이 사용됐습니다. 백제 장인들의 신박한 아이디어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존복자래요, 이거. 근데 밀랍 주조는 바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짜고서 그걸
그 밀랍을 녹여내니까 그대로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주물을 하니까 하나 깨지는 것 없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제 그게 의문이죠. 백제인들이. 네. 밀랍은 지금도 공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화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대추나무로 이 골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 밀랍을 한 60에서 70도 온도에 맞춰 가지고 이걸 찍어내면은 이렇게 하면 똑똑 떨어져요. 벌집 밀랍으로 아름다운 매화꽃을 피워내는 윤회매.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가 밀랍 주조 기술을 응용해 창안한 전통 공예입니다. 백제는 사라졌어도 1400년 전 장인들의 기술은 지금도 맥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여기서 보존 처리해서 박물관에 놓여야 제대로 되는 거지. 개인이 갖고 있으면 자꾸 마모되거든요, 저게. 예. 정부에서 받아들여야죠. 빨리 찾아와야지. 정 안 준다면은 돈을 좀 주라도 우리 것을 찾아놔야 되는데 걱정스러우네요. 한 일본인이 우리 정부에 160억 원을 요구해 환수가 무산된 문화재, 백제 금동불상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에도 판매가 타진됐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인 소장자는 중국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백제미소 보살상이 중국으로 건너간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국제적인 흥정거리가 될 뻔한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장가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중국의 부자들이 많으니까 신흥 부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해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전시를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살만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무산된 거는 굉장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잘 된 거고요. 보통은 경매에 내놓으면은 보통 우리가 에스터 메이트, 우리가 이제 뉴욕의 크리스티즈나 아니면 소더비 같은 데 보면은 추정 가격이라고 있죠. 근데 보통은 추정 가격이 몇 배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소장가가 결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국보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진 한국의 7세기 전반의 불교 조각품을 다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말하자면 그 희소성 때문에 저는 뭐 훨씬 150억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 또다시 백제미소 보살을 놓칠 수는 없는 상황.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해외문화재 환수 기금이 마련됐죠. 2020년 3년까지 약 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보급인 유물을 가져오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먼저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10억 그리고 2021년도에 20억 이제 현재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민간인들 또 그리고 기업, 사찰 등등에서 그 기부금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모금 활동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제미소 보살 환수의 열망이 가장 뜨거운 곳은 역시 보살상의 고향인 부여군입니다. 지난 7월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대규모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미소불로 타의 추종을 보러하는 백제미소불 환수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환수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각계 각층의 의지가 하나로 결집된 자리. 그간의 배력은 어떠했나. 솔직히 조선불상에서 이 정도로 뛰어난 것은 본 적이 없다. 백제미술의 마지막 명작이 바로 이 규암리 백제미소 보살의 귀향은 부여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열망하는 시대적인 소명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누구한테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들이 앞장서서 지금 먼저 나서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부여군이나 충청남도도 함께 힘을 모아서 관련
지원 근거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부여군에서는 우리 백제 미소불이 출토된 지역이 우리 부여구 또 고대국과 백제의 수도였던 지역으로서 자손이 살아왔던 터전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물론 앞장은 서지만 사실은 중앙정부나 특히 문화재청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문화재 환수를 위해 민과 관, 학계가 협력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행사. 잡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것이 뉴 거버넌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백제 미소보살 환수를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로 중앙정부 또는 뭐 민간기업이 했던 이 환수의 저기를 이번에는 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또는 재동포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 선례가 되고 이 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향후 환수해야 될 국보급 문화재는 이런 모델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잃어버린 유산을 찾기 위해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으고 손을 잡고 협력하며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들. 백제 미소보살 환수는 이제 더 이상 문화재 한 점을 되찾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충청남도 국외소지문화재 실태조사단의 중간 보고에 참가한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뜨거운 지방의 열기와 달리 정작 환수를 주도해온 중앙정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감정은 가격이 40억 정도 이상을 그 가격이 결정될 때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국보를 환수하는데 우리 국가의 정부기관이 흔쾌히 야 좋은 일이니 라고 응원하고 파이팅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전체 80억이 되는데 그럼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4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니 40억만 주겠다 이게 아니라 4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동의하지 않아서 지원을 일체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가 탁 막힌 이런 부분이었는데 문화재청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재정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뒷받침해주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주도적으로 지방정부이긴 하지만 좋은 모범 사례로서 이걸 추진함으로써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다 이런 가정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2019년에 홍콩 크리스티지에서 우리 현대 작가였던 김한기의 작품 경매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수료, 그러니까 경매회사에다가 주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금액이 162억 원이었습니다. 김한기 작품인데 이 불상만 비교해봐도 어쨌든 간에 김한기 이 작품이 더 비싸기 때문에 현실 가격이 요즘에 미술시장의 현실 가격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150억 가격이라는 게 뭐 그렇게 터무니없이 책정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로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가령의 중국의 개인 소장가가 사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개인 소장가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백제 미소보살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한 부여 땅. 불상이 돌아오면 백마강변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해지게 될까요? 더디더라도 언젠가 꼭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있기에
박경아 씨는 불상의 귀향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미소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 백제 미소, 백제 그 공예에 가장 정점을 보여줬던 그런 보살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훌륭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어서 꼭 부여로 다시 돌아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염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없이 이어진 어둠 사이사이를 더듬고 더듬어 겨우 길을 찾아가 언젠가 중생이 그 이름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 자비를 베푼다는 관세음 보살. 백제 미소 보살은 지금 고향에서 애타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어둠 사이사이를 더듬고 더듬어 겨우 길을 찾아가 1400년 전 사비시대의 그날처럼 백제의 미소가 저마다의 사유와 미소를 뽐내며 우리 앞에 되살아날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